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지분 경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지분 경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지분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고, 실제 지분 경매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그렇게 지분 경매로 이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주의점, 실제 지분 경매를 어설프게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도저도 아니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지분 경매로 진행을 할지 안 할지, 또 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둬야 하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분 경매는 말 그대로 공유 지분을 하나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해당 공유 지분을 다른 지분권자에게 매각, 협상을 해서 이제 되팔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오거나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이 하나 있으면 내가 5분의 1의 지분을 산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고 전체 뭉뚱그리 그냥 지분만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선을 그어놨지만 선이 꺼진 건 아니고 전체 중에 5분의 1,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아온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이거 네가 지분을 좀 사. 아니면 네 걸 전체를 주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대표자 선임을 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온전한 물건을 만드는 과정. 그렇게 해서 내가 이 5분의 1 지분을 원래의 시세의 절반가로 내가 사왔는데 감정가 그대로 온전한 가격으로 이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파는 방법.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반대로 지분이 많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2분의 1입니다. 내가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어요. 지분의 2분의 1을. 이게 아파트라고 보면 아파트가 4억짜리인데 자, 감정가 2억으로 이 지분의 절반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1억에 낙찰을 받습니다. 1억에 낙찰을 받고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2억에 되팔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반대로 이제 2분의 1 같은 경우는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나한테 그냥 팔아. 어떻게? 시세대로 쳐줄게 2억에. 그죠? 그렇게 해서 시세대로 내가 사와서 나는 1억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지분을. 그러면 내가 2억에 가져온 지분까지 포함하면 나는 총 3억에 매입을 하게 된 셈이죠. 그죠? 왜냐하면 내 지분을 1억에 싸게 샀기 때문에 지분이 나오면 이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지분을 싸게 사고 상대방 지분을 시세에 맞게끔 가져와도 원래 시세인 4억보다는 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매로 매각을 하는 방법. 그렇게 해도 내가 1억의 이익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분을 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또 협상을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있는데 내가 3분의 1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3억짜리인데 이 전체 건물의 가치가 3억짜리인데 3억짜리고 자, 이 3분의 1 지분이 1억에 나왔다고 볼게요. 감정가 1억에. 자, 그래서 나는 4천만 원의 지분이니까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걸 1억에 팔려고 나머지 지분권자인 A씨하고 또 B씨한테 각각 접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사질 않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분 경매가 실패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분 경매라는 것이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각각이 서로 이익이나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이걸 분할해서 나눠주세요 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현물분할이라는 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 사이즈에 맞게끔 다 분리해 가져가는 거예요. 자, 현물분할하는 방법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대금분할, 한마디로 돈으로 바꿔서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도록 법원이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주냐? 나머지 A, B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 3명의 지분권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분할해서 나눠 가집시다 라고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법원에 이거 현물 분할하든지 대금으로 분할하든지 이 부동산 내 지분이 껴있어서 내가 쓰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나눠주세요 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는 법원에서 받아주게 된다. 이게 지분 경매에 있어서 강행 규정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든지 이런 형태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3분의 1 지분이 1억에 나왔는데 내가 4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요. 나 그거 안 살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골자로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을 하려고 나눠 가지려고 각각 시도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우선 요 소송을 한 3분의 1 지분권자, 내가 이게 낙찰을 받았다면 내가 그런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노력을 했음에도 AB가 동의를 하거나 협조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변론 기회를 이제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별다른 협조가 없다 싶으면 현물 분할을 할지 대금 분할을 할지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건물이다라고 치면 현물 분할, 즉 3분의 1씩 쪼개서 나눠 가질 수는 없겠죠. 3분의 1로 쪼개지는 순간 이 건물은 쓸 수 없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요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딱 도로가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3분의 1로 공정하게 쪼갤 수가 없겠죠. 현물 분할을 법원이 명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쪼갤 수도 없고 뭐 애매하죠, 그죠? 각각의 이익이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됩니다. 현물 분할 잘라서 나눠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은 대금 분할, 어떻게 경매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고 이 물건을, 이 전체 물건을 이제 경매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로 내가 낙찰을 받아서 분할해서 나눠 갖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법원은 이 전체 통으로 경매를 냅니다. A, B의 동의 없이 그냥 경매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은 3분의 1이 아닌 온전한 건물을 낙찰을 받겠죠, 그죠? 그 낙찰받은 금액에서 3분의 1씩 나눠 갖게 법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자, 이러한 프로세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지분의 일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내 걸 팔거나 상대방 걸 사오게 해서 내가 지분을 낙찰받았을 땐 싸게 받았기 때문에 원 가격으로 팔든지 아니면 나머지 지분을 가져와서 온전하게 시장에 매매로 내놓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내가 지분의 이익을 싸게 산 만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근데 협의나 동의가 안 됐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게 해서 내가 싸게 가져온 만큼, 낙찰가가 있으면 그 싸게 가져온 만큼의 차익분을 이익을 본다. 자, 이런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분을 일단 싸게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떨어진 지분을 그냥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게 3분의 1의 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3분의 1. 이게 감정가가 1억입니다. 시세는 3억이라고 볼게요. 시세가 3억이에요. 감정가 당시에 이제 시세가 3억이라서 3분의 1에 1억으로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4천까지 떨어졌어요. 4천까지. 와, 이거 싼데?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4천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4천으로 싸게 낙찰을 받은 이유가, 전략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머지 3분의 1 지분권자에게 내가 팔아서, A나 B에게 팔아서 6천만 원에, 그러니까 감정가 1억이니까 6천만 원의 차익을 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A, B를 설득을 해서 내가 지분을 사서 내가 이 온전한 건물을 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도 6천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시세로 협상을 한다 해도 1억씩 주고 협상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2억 4천에 내가 4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이거는 2억 4천에 매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쓰고 싶은데 싸게 산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 경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협상을 해서 안 됐을 때 공유물 분할 경매로 가서 이익을 볼 것까지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A나 B한테 팔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안 사겠다. 오히려 내 거 사가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나는 이걸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게 아니야. 온전한 물건을 만들어도 재매가 가기가 쉽지 않은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짜리인데 지금 시세가 2억이라. 시세가 2억으로 떨어졌어요. 아파트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 내가 3분의 1 지분을 아까 1억짜리를 4천에 받아오더라도 나머지 1억씩 받아오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분권자가 대려 내 거 좀 사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시세가 떨어진 물건이면 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역으로 상대방이 내 걸 사가세요라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물건으로 예상이 되거나 판단이 될 때는 시세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재매각 차익을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이 하락장이에요. 아파트가 막 시세 계속 떨어져. 3억에서 2억이고 뭐 1억 9천 8천 이렇게도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4천에 싸게 샀다고 해서 이거 내가 싸게 받았으니까 이익이 되겠지 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도리어 이거 시세도 많이 떨어지고 그냥 내 거 사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거 지분 경매 나가린 거예요. 손해입니다. 손해.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흔히 하는 게 내가 3분의 1의 지분을 낙찰을 받고 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의 그런 물건.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물건. 그런 물건 위주로 좀 많이 보죠. 어떤 물건이냐면 내가 3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 감정가 이 지분이 1억짜리를 아까 4천에 다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A, B 요건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이고 주택이라고 칠게요.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3분의 1 지분이 나온 거죠. 근데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어머님께서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지.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 살아왔고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 B라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봤더니만 아들이에요. 아들이 판문조회를 해보니까 좀 잘 산대. 어디 뭐 윗지방에서 사업도 하고 그런데요. 자, 이런 경우는 3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아서 A나 B에게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내 거 사가세요. 1억에 사가세요. 안 그러면 나 이거 경매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A라는 어머님이 여기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팔고 나가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분의 1 지분 낙찰을 받은 이 사람이 협상을 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왜냐면 안 팔면 경매로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여건의 물건을 낙찰받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내 걸 파는 게 제일 쉽잖아요. 뭐 경매로 들어가가지고 얼마 낙찰될지도 모르는데 복잡하게 이 현물 분할할지도 모르고 대금 분할로 가더라도 얼마에 낙찰될지도 모르고 이런 과정들, 이런 시세 파악까지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물건의 일부를 내가 낙찰받아서 안 되면 경매로 넣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사갈 수밖에 없는 여건.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인기 있는 묘지 경매도 이렇잖아요. 내가 3분의 1을 지분을 받아왔는데 임야예요. 땅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묘가 다 예쁘게 있어요. 조상, 선친 묘가 있습니다. 관리도 잘 돼 있어. 뭐 이런 경우 나머지 A, B 지분권자에게 요거 안 되면 나 경매 넣을 거니까 좀 사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사갈 확률이 매우 크잖아요. 특히 이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 소액 경매로 이렇게 지분 많이 하거든요. 임야 같은 경우 묘 있고 맹지 같은 경우 저 산중턱 위에 있는 건 싸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이게 지분으로 한 2천만 원 나왔다. 그럼 1,0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 놓고 시세가 2천이니까 이거 사가세요 했을 땐 사간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1,000만 원의 이익을 보는 이게 이제 묘지 경매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이 묘지가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 조상의 묘를 상당히 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 협상이 되겠죠. 묘가 있다고 해서 뭐 이게 파묘가 됐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막 숯불이 무성한 이런 묘가 있는데 이거를 주인을 찾는다고 해서 각각의 자손들도 힘든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샀으니까 사가라 했는데 아 몰라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관리 잘 된 묘를 지분을 싸게 받아가지고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이거 사가라 안 되면 경매 넣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핵심은 내가 가져온 이 지분을 사갈 수밖에 없는 여건의 물건인지를 봐라. 실제 건물 같은 경우 소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되고, 특히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지분을 반을 가져오더라도 뭐 3분의 1을 가져오더라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오히려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지분 경매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핵심은 뭐 내가 낙찰받은 이 경매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여건인지를 면밀히 탐문하고 살펴보시라. 실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나머지 지분권자의 경제적인 여건 아니면 현황, 가족인 경우가 제일 좋아요. 제3자가 이렇게 뿔뿔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끈끈한 가족이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나머지 경제적으로 괜찮은 지분권자가 사각이라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라. 얼마 전에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지분의 반이에요. 부부인데, 자, 이 2분의 1 지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요거를 사왔어요. 시세가 거의 3억 정도 되는 거를, 이게 1억 한 5천 정도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1억 5천 정도 안 되게 7천이 안 되게 받아서 6,800인가 지분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의 시세나 현재 가치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 안 하고 매매 이력을 작년 거를 보니까 뭐 2억 6천, 2억 7천 뭐 이렇게 팔렸거든요. 2억 6천에 거래가 됐다고 보면 이제 본인은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한 1억 1, 2천에만 팔아도 나는 이익이니까 잘 샀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 A씨가 서로 부부였거든요. 부부. 근데 이혼을 했네.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혼 상태인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 A라는 사람도 나 여기서 그냥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내 거 사가라.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세에 사가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1억 5천에 사왔을 때는 별로 이익이 없는 거죠. 이래저래 취득사하고 또이또이라. 왜냐하면 마지막 매매가 시점을 보더라도 나한테 별로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곤란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 공유물 분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얼마에 낙찰될게요? 1억 7천. 나누기 2하면 이익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경매비 빼고 그동안의 노력, 기회비용 이런 거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공유물 분할 경매까지는 또 그래도 몇 개월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는 이제 경매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1억 7천에 낙찰됐는데 시세가 거의 뭐 2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최근 시세, 그러니까 이 온전한 물건이 시세가 하락되고 있는 건지 어떤지에 대한 가치평가, 다시 말해서 나중에 공유물 분할 경매로 갔을 때 내한테 이익이 있을지의 가치 검토가 안 된 거죠,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상대 지분권자의 여건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 이러다 보니까 지분 경매가 제대로 안 됐다. 자, 또 반대로 어려운 경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묘지입니다. 묘지의 3분의 1 지분권을 가져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분묘가 꽤 많아요. 조상묘인 같은데 여기 관리 잘 되고 있는 분묘 2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조상묘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좀 관리가 안 되는 이제 조상묘도 몇 개 있어. 이 3분의 1을 낙찰을 받았어요. 시세가 6천인가 그랬는데 한 2천에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6천에 사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사가는 겁니다. 안 사가요. 관리가 잘 되는 분묘 2기가 있는데도 안 사가는 거예요. 안 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또 다른 역경매라고 하는데 A나 B가 그 생각을 해요. 협의를 안 해도 이 분묘도 많고 우리 조상묘긴 하지만 이거 경매로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사겠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공유물 분할 경매를 가도 많이 떨어지면 이 A나 B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묘도 많고 이런 걸 누가 낙찰 받겠어. 공유물 분할 경매 가더라도 이게 뭐 3분의 1 지분이 이제 나왔을 때 감정이 6천이니까 세 개 합치면 뭐 1억 8천 될 거 아닙니까? 시세가 1억 8천인데 이게 7천, 8천, 6천, 5천 떨어지면 본인들이 받거나 차명의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협상하는 것보다 더 싸잖아요. 6천을 다 주고 내가 3분의 1을 가져오는 것보다 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분 경매를 할 때는 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이 지분을, 내가 받은 지분을 이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지분 경매는 여러분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죠. 내가 3분의 1을 가져가려 하더라도 법원에 갔을 때 잠깐 해서 나머지 지분권자가 손을 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낙찰받아가고 헛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분 경매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헛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지분 경매다 감안하셔야 되고, 또 역경매 들어보셨죠? 만약에 내가 3분의 1 지분권자로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되고 이제 잔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잔금을 내는 기점에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뭐 A든 B든 뭐 가등기를 한다거나 여기 또 쪼개기를 한다거나 뭐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공유물 분할 경매로 갔을 때 이게 통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가 안 됐을 때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AB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AB의 지분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이거 내 지분이 아니고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낙찰 받은 사람은 잔금 내기까지는 본인 게 아니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뭐 지분을 쪼개든 가등기를 하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잔금 내는 시점까지 나머지 지분에 대한 가처분을 이 낙찰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가등기 설정이나 희한한 짓을 해놓으면 이렇게 공유물 분할 경매 갔을 때 이 통으로, 이 물건이 이 통으로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이 낙찰을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머지 지분권자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소유자 명의를 누구 걸로 하든 간에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이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더 큰 손해를 안게 된다. 이게 이제 역경매입니다. 역경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잔금 내기 전에 지분 경매의 경우 잔금 내기 전에 등기 한번 떼보셔야 된다. 이 A, B의 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나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분 경매인데 흔히 뭐 잘은 없습니다. 저도 한 번인가 밖에 못 봤는데 이런 경우 좀 드물긴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내가 3분의 1 낙찰받아서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그래 니 한번 보자, 꼼짝 못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치는 게 있을 수는 있다. 소송해봐야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내 지분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뭐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역경매에서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손실을 가하겠다라고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증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분을 낙찰을 받고자 할 때 해당 물건을 볼 때는 현장을 좀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혹시 안 살더라도 내 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좀 되어 있는지, 오래된 빈집이 덩그러니 있는데 내가 3분의 1 지분 낙찰 받아봐야 나머지 지분권자가 사갈 이유는 없잖아요. 땅도 마찬가지. 만약에 네모 반듯한 땅이에요. 도로 이렇게 잘 붙어있고 3분의 1씩 지분이 나왔는데 이걸 내가 이익 보려고 어떻게 협상을 좀 해보려 하니까 현물 분할로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여기 만약에 분묘가 있다고 칠게요. 반듯하게 자르면 크게 세 사람 손실이 없어. 그러면 대금 분할로 안 가고 현물 분할 가면 나는 이 땅만 그냥 갖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내 땅을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이냐, 이걸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의창구 북면에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요게 13분의 2가 이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반가까지 떨어졌죠. 자,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자, 이 땅이에요. 이 땅. 처음에는 이거 괜찮겠다 했는데 보니까 요 진입도로 부분에 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 땅을 개발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 살고 있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보면 자, 유모씨 어머님이 살고 있다. 현황조사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살고 계시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협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게 타진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됐을 때 지분권자가 한 대여섯 명 되니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됐을 때는 공유물 분할 경매로 갔을 때 누가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면은 가운데 분묘도 많죠. 여기 분묘거든요. 분묘도 있는 데다가 진입도로 부분에 지분도 없어요. 그럼 건축 개발이 안 되겠죠? 개발 행위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협상으로 내가 낙찰받은 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져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경매로 가면 안 되는 물건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은 현재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딴 데로 가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 냉철히 봐야 되고요. 나머지 지분권자가 이 분묘를 자기 분묘가 맞는지 그리고 이 조상 분묘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걸 현장 탐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묘가 좀 많은 경우는 협상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합니다만 누구도 100%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자, 이 분묘가 있네요. 자, 위에는 좀 이렇게 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장을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이제 분묘가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조상묘로 보여진다 하면 협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입찰 여부를 가늠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물건 여수시 학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단독주택이거든요. 이것도 56%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내려보시면 점유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없고 한 번씩 오고 간답니다. 이런 거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죠? 한 번씩 오고 가는데 본인이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있긴 한데 세대연람 내에게 주민등록 등본돼 있는데 계속 갔는데 사람이 없어. 물어보니까 잘 안 온대. 한 번씩 온대. 이러면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더라도 상대방이 네가 사가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잘 조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제 양정동 이 물건은 이제 저희가 우리 지역이니까 현재 가격으로 받으면 싸기는 싸요. 지분이 5분의 1 정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가격으로 사면 싸기는 싸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자, 요 땅이에요. 요 땅. 요 땅인데 여기 진입도로 부분에 여기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요게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건축할 때도 애로가 있는 물건, 하자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매로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나중에 공유물 분할 경매로 통으로 나왔다고 칠게요. 지분 협상이 안 돼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 여기 필지가 하나 빠져 있어. 이런 경우는 가치 있는 물건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 하나 빠져 있죠. 이제 그것까지 따져봐야 되는 물건. 자, 이렇게 공유물 분할 경매로 협상이 안 돼서 갔을 때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자, 이게 가치가 없다면 협상이 될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자, 쭉 내려보니까 소유자는 아니고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 살고 있다. 자, 30년 전부터 무상으로 거주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이런 경우 현재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속 여기에 살아야 되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 지분을 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여건이고 상황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만약에 이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데 가려고 해. 안 그래도 그냥 살다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덩그러니 나만 그냥 남을 수가 있는 거죠. 협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만 매각인데요.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진 이유가 지분권자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 엄청 많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협상을 해주지 않을 확률이 꽤 커요. 그래서 지분권자가 많은 거는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하시는 게 타당해요. 자, 그 다음 요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죠. 보시면. 자, 이게 분묘인데요. 자, 보시면 요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묘지 지분으로 한번 해볼 만한 물건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요렇게. 분명히 가족이나 자손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물건은 뭐가 문제냐? 물건 종별이 농지입니다. 농지라서 농지 취득자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농지 위에 묘지나 다른 건물 이런 거 있으면 웬만해서는 농지를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럼 내가 지분을 낙찰받아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겠죠. 그럼 매각 불허가가 되고 보증금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소송을 하면 가져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지금 1400이잖아요. 뭐 600을 가져오든 700을 가져오든 6, 700 벌려고 나중에 시세대로 팔아도 그거 벌려고 몇 개월을 소송하고 농지 발급받으려고 소송해야 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내가 목적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 대비 수익이 되느냐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농지법이 강화되어 놓으니까 농지위에 묘지가 있으면 잘 안 해주려 그래요.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그러면 소송 판결 받아오라 그래요. 그럼 또 소송하는데 또 시간 걸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묘지 지분할 때 농지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라.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 농지법이 강화되니까 FM대로만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자체, 읍면, 사무소의 허가권자한테 농지 담당 주무관하고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전 판례만 가지고 가도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농지위에 분묘는 걸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통영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요거는 저희가 조사를 좀 했던 물건이에요. 소액으로 누가 좀 하시고자 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자, 공유 지분의 5분의 1씩 가지고 있고 그 5분의 1 지분권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주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유권자를 보니까 네 분이 같은 지역에 계십니다. 같은 지역에 네 분이, 한 분은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고, 이 중에 한 분이 지금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가족으로 보여져요. 같은 성씨고 형제들로.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 협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사를 했더니만 아파트 관리비 체납도 뭐 100몇십만 원 돼 있고 조금 여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칫 협상이 안 되고 나올 여지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계시는 분이 계속 계시도록 낙찰 협상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경제적 여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의 여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지분권자 5분의 1 지분권자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이 살고 계시고 그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상황이나 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가져가지고 더 살게 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건데, 살고 계시는 분조차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라 다른 분의 손길이 닿아야만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지분권자와 사이가 좋은지 서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 이것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내가 지분을 좀 싸게 받더라도 만약에 이제 500이 가져오더라도 1000만원에 팔 수 있는지를 면밀히 주변 사람, 나머지 지분권자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까지,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렵진 않은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지분 경매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예시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실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때는, 지분 경매를 할 때는 내가 해당 지분을 싸게 가져왔을 때 나머지 사람이 원래의 시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또 그게 어려울 수 있는 물건, 즉 다시 말해서 내 걸 사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요거를 공유물 분할 경매로 진행했을 때 시세대로 나갈 수 있는 물건이 되느냐, 그런 가치가 있느냐의 물건의 가치까지도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점유자에게 해당 물건이 현재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해지해 줄 수 있는 주변 지분권자의 여건 어떤지 그런 부분 판단해 보시고 입찰 여부 가늠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분묘 같은 경우는 잘 관리되고 있는 분묘, 그런 것들 들어가셔야 되고, 실제 가액이 높지 않은 경우, 내 지분의 가액이 높지 않은 경우, 그래야 협상이 좀 용이하거든요. 근데 임야가 면적이 엄청 크고 이 지분이 뭐 몇 억이 된다 이러면 실제 경매로 진행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협상 안 하고. 왜 분묘가 중간중간 껴있으면 공유물 분할 경매 나가도 낙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그걸 그냥 낙찰받을 수가 있다. 내가 또 낙찰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의 선산, 남의 분묘가 이렇게 있는 걸 내가 전체를 못 낙찰받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역경매, 내가 낙찰받고 나서 반드시 잔금 내기 전에 등기부를 한번 보셔야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분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 과정과 절차, 유의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